자, 4월 28일이고요. 현재 자바에서 메서드라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의 단위를 뜻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스 파일이 있고요. 소스 파일이 있고, 이 소스 파일을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로 불러요. 이 클래스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래스 소스 파일 이름,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기능 단위를 넣는 것이 메서드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 메서드의 개념은 수학의 함수와 동일했었어요. 수학의 함수와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서드를 만들 때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배열을 받는 args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뭐 이름 적당히 주면 되고, 파라미터도 필요하다면 정의하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때 이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라고 하는 거는 어제 수업 설명까지는 그냥 일단 고정 키워드. 왜 고정이냐면은 아직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프로그램의 시작점. 메인이라는 이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바 안에서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자가 정의하는 건데, 이거를 어떨 때 정의하는지, 왜 정의하는지, 그런 거를 지금 벌써부터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사례를 살펴본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을 보고 있는 단계이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는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규칙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나마 조금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살짝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라고 하면은 이 클래스 하나가 폴더의 개념을 갖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하나가 페이지 하나의 개념을 가져요. 그럼 내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만큼 메서드를 늘려나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메서드들의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언제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목보다는 이제 이 이후에 웹사이트 개발이나 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그런 데서 이럴 때 메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게 충분히 제시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자, 메서드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이 안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라는 주제를 봤었죠. 이 파라미터라 함은
메서드가 실행될 때 필요한 조건값이었어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을 호출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호출 시에 파라미터가 있다면은 파라미터도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행위를 값을 할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자, 정리가 좀 되나요? 자, 조금 전에 필기한 거는 이제 파라미터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고요.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이 void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과연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메서드의 결과값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수학 함수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수학의 함수는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수식에 대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fx는 x 플러스 1일 때 y는 f의 5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 방정식을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라미터를 5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은 5 더하기 1이 계산이 되니까 이 결과를 이 자리에다 돌려줘요. 6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라인에서 y는 6이라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죠. 즉 함수를 호출하면 fx는 자신이 호출된 위치로 연산의 결과인 6을 반환해요. 자, 이렇게 그 함수가 실행되면서 값을 반환하는 거랑 똑같이 프로그램의 메서드도 수행 결과를 자신이 호출된 위치에 반환하는 거를 retur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게 자신이 호출된 자리에다가 값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자, 이때 반환되는 값을 return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서드에서 리턴은 어떻게 하느냐? 리턴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요.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return이라고 하면서 돌려주고 싶은 값을 명시하는 거죠. 자, 지금 반환하고 있는 결과값은 정수이죠. int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수형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메서드 이름 옆에 void 대신 리턴하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돼요. void는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리턴 타입 혹은 다른 말로 리턴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메서드의 리턴형, 함수의 리턴형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리턴 값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계속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에 결과값을 돌려놓는 거예요. 자, 풀라는 애를 호출하면은 이코를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을 먼저 보세요. 풀라는 애가 호출이 되면은 일로 가서 100을 리턴하죠, 얘가. 그럼 이 100이라는 값이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이 바에 대입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리턴하는 메서드는 리턴 값을 받아서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풀을 호출했어요. 그럼 또 가서 100을 반환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100이 되겠네요. 자, 아직 오른쪽 다 안 끝났죠? 100 더하기 5가 계산돼서 그 결과를 y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값을 반환하는 애들은 그 자체가 다른 연산에 쓰일 수도 있어요.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그 안에서 풀을 호출했어요. 메서드가 이렇게 중첩돼서 호출되면 안쪽 게 먼저 실행됩니다. 자, 그럼 풀을 이렇게 호출해서 여기서 또 100을 반환받네요. 그럼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결과값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ystem.out.println 100을 출력해라. 이런 명령이 완성됩니다. printf를 실행하면서 %d에다가 이 f의 결과값을 가져다 놓는 거죠. 메서드 안에서 f가 호출됐으니까 얘가 먼저 실행될 거고 결과값을 받아서 이 자리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값이 %d를 치환해서 결과값을 출력하겠죠. 리턴 키워드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메서드가 수행되는 도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돼서 리턴 키워드를 만나면은 메서드는 즉시 수행을 중단해요. 자, x가 10보다 작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료하도록 메서드를 구성해 볼게요. 파라미터로 x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x 값이 10보다 작다면 리턴, 프로그램 중간에 리턴을 만나면 여기서 즉시 중단을 하고 호출한 대로 돌아가요. 여기는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단지 중단을 목적으로 결과값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중단을 목적으로 리턴을 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값을 명시하지 않았고요. 리턴만 하고 값을 명시하지 않거나 리턴 자체가 쓰이지 않을 때는 보이드형입니다. 보이드형은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x가 10 이상이면은 x를 출력하겠죠. 자, 또 다른 경우 int 타입으로 리턴형을 정의했다면 파라미터를 받아서 얘가 10보다 작다. 그럼 0을 반환해요. 0을 돌려주고 그냥 처리 중단. 근데 15가 반환되면은 if 조건은 거짓이 되니까 건너뛸 거고,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10이 계산돼서 반환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결과값이 10 미만이면 아예 계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서드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때 파라미터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로그인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if 해서 아이디와 비번이 정상적인지를 먼저 체크해서 얘네가 비정상 상태라면은 리턴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유효한지를 검사해서 메서드가 가동되기에 적합한지 검사한 후에 처리를 중단하려는 목적으로 리턴이 중간에 쓰여요. 자, 아무런 조건 없이 리턴을 그냥 다짜고짜 해버리면, 자, X를 받아요. 그럼 여기를 딱 만나면은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니까 중단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코드가 쓸모없는 인형 코드가 되죠. if문으로 감싸면은 그래도 어쩔 때는 리턴을 하고 어쩔 때는 리턴을 안 할 텐데, 다짜고짜 여기서 리턴해버리면 무조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코드가 불필요한 코드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을 에러로 판단해요. 그래서 중간에 리턴을 할 때는 항상 조건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if문이 같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자, EX4번 리턴 값입니다. div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정리했어요. int x, int y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요. x하고 y, 10과 2를 보낸 거죠. 그럼 디버깅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서 걸렸어요. 자, div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F11키를 누를 겁니다. 자, F11키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y 값을 판단을 해야겠죠. 자, 2가 전달됐으니까 y가 0이 아니죠. 자, 행단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F10키를 누릅니다. 자, if문 조건이 지금 거짓으로 판명됐으니까 이 if문은 건너뛸 거예요. 자, x가 10이고 y가 2니까 10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z는 5가 될 거고, 이 5가 지가 호출된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다시 F10 누를게요. 또 F10. 자,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 리턴된 값이 아까 10 나누기 2니까 5겠죠. 여기가 5예요. 그럼 이 5가 A에 저장이 될 겁니다. A가 5가 됐고요. 10 나누기 2는 5라고 결과 출력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div 3,0을 줍니다. F11키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들어왔어요. x는 3 받았고 y는 10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F10 눌러서 다시 또 진행해 보죠. y가 0이다라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나눗셈을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0이라는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처리가 중단됐죠? 그럼 b는 0 대입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메서드의 리턴 값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 f1x는 x1 플러스 1이에요. f2 x2는 f1에 x2를 전달한 다음에 2를 곱했어요. 자, 그럼 f2에다가 10을 주면 얘가 10이 받은 거죠.
F2에 10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F1에 X2, F1에 10을 설정하고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 줄만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럼 F1에 10을 받은 거니까 얘는 10 더하기 1이네요. 이 결과값이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11 곱하기 2가 되겠죠. 결과값은 22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F2에서 F1을 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F2한테 10을 전달하면 10이 다시 F1한테 전달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서드 간에 서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요, A가 10이래요. A가 10이래요. F2한테 A를 줬어요. 그럼 얘가 실행된 순간 1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이라는 값을 전달받아요. X2한테. 파라미터가 여기서 A를 10이라고 선언하고, 이거를 F2한테 전달했다라는 거는 int X2한테 A를 넣으란 얘기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2의 X2 10은 F1의 10 곱하기 2, 아까 봤었던 수식이요. 그걸 출력해주고 F1으로 출하면서 여기 10 전달받은 파라미터 10을 다시 전달해요. 그럼 얘가 1로 갈 거예요. 그럼 X2를 보냈으니까 1로 10이 들어오겠죠? 그 말은 int X1은 X2를 넣어라 라는 뜻하고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 F1의 10은 10 더하기 1이다. 자, 그럼 여기서 10 더하기 1이라는 결과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반환하면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을 돌려놓는 거니까 여기가 11이 되는 거죠. 자, 11 곱하기 2가 y에 저장돼서 y를 반환해요. 그럼 얘는 다시 지가 호출된 자리한테 결과값 22를 반환합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지가 호출된 자리에다가 결과값 22를 반환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출력되겠죠. 자, 디버깅 걸어보면, 자, A의 10, 다음 줄 F2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F2로 넘어가요. 자, 수식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F1을 또 출력하고 있죠. 그럼 F1으로 넘어가요. 넘어갔죠? 자, 그럼 결과 출력하고 결과값 반환해요. 그 반환받아서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결과 계산하고 여기서 또 리턴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출력. 이렇게 메서드 간에 서로 호출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은 슬슬 호출 순서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설명할 때 제가 메서드의 호출 흐름을 이렇게 화살표 그려가면서 리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디버깅을 하든지 해서 이 코드의 흐름을 내가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세요. 흐름을 놓치면 게임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일부러 이제부터 코드가 좀 복잡해져서 설명을 되게 천천히 했어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지금 마이 메서드 5점 잡아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예제예요. 메서드 간의 호출 5번. 자, 얘네들의 호출 순서는요. 맨 처음에 메인이 먼저 실행이 되죠. 메인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F2를 호출해요. 얘가 두 번째로 실행이 되죠. 그럼 얘가 실행되는 도중에 아직 메인 안 끝났어요. 얘가 실행되는 도중에 F2를 호출해요. 그럼 일로 가는, 얘가 실행되는 거죠. 아직 F2 안 끝났어요. 여기 지금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F2가 이제 세 번째로 실행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끝날 때는 F1이 제일 먼저 끝나요. 그리고 일로 돌아가서 F2가 마저 하던 일을 마저 끝내요. 얘가 끝나면 메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되는 순서는 메인이 실행돼서 메인이 F2를 부르고 F2가 F1을 부르는데, 종료되는 순서는 F1이 제일 먼저 끝나고 F2가 그 다음에 끝나고 메인이 맨 마지막에 끝나요. 어떤 메서드 A가 실행되는 도중에 그 안에서 B를 호출하면 B가 종료되기 전까지 A는 종료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가 돼요. 즉 먼저 실행, 퍼스트 인풋된 메서드가 가장 나중에 종료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FILO, 퍼스트 인풋 라스트 아웃풋, 한자어로는 선입 호출 관계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선 이런 거를 스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메서드 간의 호출 순서를 호출 스택 혹은 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6번은 5번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여기 시작과 끝에 끝났다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출력문만 넣은 거예요. 리턴한 다음에 출력문 넣으면 실행 못하니까 이거는 리턴 전에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됐다 끝났다를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끔만 했는데, 그럼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면, 자, 시작될 때는 F1이 메인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F2 시작되고 F1이 시작돼요. 근데 종료는 F1이 종료되고 F2가 종료되고 메인이 종료되죠. 시작 순서와 종료 순서는 서로 반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을 뭐라고 한다? 스택이라고 한다. 자, 스택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서드 예제 3개 진행해 봤고요. 개당 5분씩 실습해서 15분간 실습 이후에 10분 쉬는 시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분이니까 10시 30분에 재개하면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여기까지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 중에 이제 파라미터의 값복사와 참조복사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값복사와 참조복사를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기본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은 값복사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열은 참조복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메서드 파라미터로서 쓰이면은 좀 더 규칙이 복잡해져요. 자, 파라미터의 유효성 범위. 전에 우리가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었는데, 만약에 뭐 if문이나 포문 같은 게 있으면은 변수는 자기가 속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다가 유효성 범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파라미터도 자신이 정의된 메서드에 속한 변수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역시 메서드에 대한 블록 괄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메서드가 서로 다르면은 변수의 유효성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서로 똑같아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별돼요. 그러니까 to라고 하는 메서드에 있는 변수 int a랑 bar라고 하는 메서드에 있는 int a라는 변수는 이름은 같을지언정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죠. 왜냐면 서로 블록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a랑 여기 있는 a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 두 개 메서드가 아니라 예제에 나오는 메서드 중에서 f에서 정의한 파라미터 a와 변수 b는 바가 정의하는 파라미터 a나 변수 b와 단지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값이다. 여기 얘기한 요거거든요. 자, 지금 요 규칙인 건데 밑에 내용부터 맞아 봅시다.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쓰는 경우 이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는 값복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은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에는 값복사가 발생하니까 파라미터를 전달받은 메서드 안에서 그 파라미터 값의 수정이 생겨도 원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말이 어렵죠? 코드 봅시다. 자, 메인에서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메인에서 a를 출력을 해요. 여기서 10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를 f로 전달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메인 메서드가 속해 있는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달될 때는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복사가 돼요. 이 파라미터도 to라고 하는 메서드에 속한 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a도 이 파란색 블록 안에 속해 있는 거지 빨간색 블록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냥 값이 복사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메인에 있는 이 a와 to에 있는 a는 이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예요. 메모리상에서 구별돼요. 자,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값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 복사된 값에다가 100을 증가시킵니다. 받을 때 10을 받았죠? 100을 증가시켜요.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110이잖아요. 자, 근데 봅시다. 원본이 10이었고 복사된 게 100 증가해서 110이 돼요. 그러면 원본이 과연 바뀌냐는 거예요. 복사라는 걸 제가 강조했죠. 값복사예요. 값복사. 값복사의 주요 골자는 원본이나 복사본이 바뀌어도 반대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일로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됐어서 이거를 100 증가시켜서 110이 출력됐어도 복사가 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변수가 생성된 거기 때문에 to를 호출한 후에 이쪽에 있는 a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10이라는 겁니다. 자, 그 10을 다시 한번 바에다 보내요. 이때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x로 받았죠. 자, 10이 다시 전달된 거고 x한테 200을 더해서 출력을 하면 210이 되는데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본 값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10이라는 거예요.
자, 디버그 걸어볼게요. 자, A는 10이다. 여기서 출력을 해요. 아이고, 너무 올라갔다. 자, 다시 할게요. 자, A는 10이죠. 자, 메인에 있는 A를 출력합니다. 자, 메인은 10.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자, 이제 푸한테 A를 전달해요. 자, 그럼 이 A를 이제 10으로 받았어요. 얘를 100 증가시키고 출력하면 110이 되겠죠. 이거 110으로 바뀌었죠.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값이 복사된 거기 때문에 여길 끝나고 돌아갔을 때 원본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10이라는 거예요. 출력하면 메인은 10이죠. 자, 바에서 또 A를 받습니다. 그럼 X를 10으로 받아요. A를 보냈는데 그걸 이제 복사해서 받은 거죠. X가 200 증가해요. 출력하면은 210이 나오죠. 돌아가면은 여전히 원본 A는 10이죠. 기본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로 보내면 값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건 말건 이 메서드 안에서 전달받은 값을 어떻게 지지고 볶곤하건 원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의 참조 복사입니다.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는 메서드예요. 배열을 받아요. 배열을. 일반 배열하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배열 역시 참조예요. 그러니까 배열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A라는 메서드가 자, 메인에서 A를 호출하면서 배열을 전달해요. 이 배열을 얘가 받았을 때 복사가 아니라 참조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A를 수정하면 원본도 같이 바뀌어요. 오리진이라는 배열을 1하고 2를 저장하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두 칸짜리죠. 오리진의 0번째는 1이 출력될 거고 오리진의 1번째는 2가 출력될 겁니다. 0번째, 1번째니까요. 자, 구분선 하나 긋고요. 푸한테 오리진을 보냈어요. 이거를 전달받을 때 카피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인트 타입의 배열 카피는 오리진이라는 의미가 돼요. 배열을 그냥 대입해버리면은 참조가 발생하니까 자, 반복 돌면서 copy.length 2보다 작은 동안 그럼 i는 0하고 1이죠. 카피의 0번째를 100 증가시키고 카피의 1번째를 100 증가시키면은 오리진 상태가 1,2였는데 카피에서 각각 100씩 증가시켰으니까 101과 102가 될 겁니다. 각각 출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다시 돌아갔을 때 메인에 있는 오리진을 출력하면은 원본 값도 같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리진이 1하고 2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요. 화면 밑에 보면은 0번째는 1, 1번째는 2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푸한테 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카피라고 해서 배열 두 개를 받았죠? 반복 돌면서 i가 0일 때 100 증가, 0번째가 101이 됐고요. 1번째 또 100 증가해서 얘가 102가 됐어요. 자, 카피의 0번째를 출력했을 때 101 나올 거고 1번째도 102가 나와요. 나왔죠? 끝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 원본 오리진을 확인해 보면 같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원본 값도
101과 102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특성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예제는 그 페이퍼 교환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전에 질문이 나와갖고 질문 답변하느라고 만들어둔 파일인데요. 그냥 여기 정식으로 끼겨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메인은 프로그램의 시작점인데, 얘가 받는 이 스트링 배열의 args라는 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일단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면서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 돌면서 args의 i번째를 출력하라라고 해봤습니다. 그냥 실행하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됩니다. args 내용 확인 내용 확인 끝 했을 때 이 사이에 반복문의 출력 결과가 아무것도 없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출력할 때는 뭐가 없어요. 자, 이 파일을요, 이 파일을 제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직접 컴파일 해볼게요. 자바C ex09 해서 컴파일 할게요. 자, 그럼 컴파일 결과물로 여기 클래스 파일이 생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컴파일하면은 빈 폴더에다 파일을 놓는데 직접 컴파일하면 같은 폴더에 생겨요. 자, 얘를 실행할게요. 자바 ex09 해서 실행하면은 역시 args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실행할 때 이렇게 실행 명령어 뒤에다가요 한 칸씩 띄고 값을 넣어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구별해서 값들을 넣으면은 얘네가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값들을 넣으면 얘네가 배열로 만들어져서 args로 들어가요. 그럼 실행하면은 args에 이 내용들이 쪼로록 전달된 게 확인되죠. 자, VS 코드에서 자바 실행할 때 메인 메서드에 args 전달하는 거.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뭔가 처리를 하려면은 뭔가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게 VS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settings.json이라는 거 열어서 여기에 설정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거 이제 만들 때는 이 args 값을 안 써요. 왜냐면은 값을 전달하는 게 더 번거롭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어떤 조건이라는 거는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args를 쓰는 대신에 우리는 스캐너 기능을 사용해서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받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args는 실행할 때 전달받는 조건값이에요. 근데 잘 안 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버로딩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메서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하나의 클래스에 이름이 동일한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이 특정한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규칙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원래 한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둘 이상 가질 수 없는데,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하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로딩을 사용함으로써 메서드에 쓰이는 이름의 종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 같은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쓸 수 있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오버로딩의 조건은 메서드의 이름이 같아야 되고요,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달라야 됩니다. 리턴 타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메서드의 이름과 파라미터는 같은데 리턴 타입이 다르면 오버로딩이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케이스인지 볼게요. 이미 우리가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서 이 오버로딩의 특혜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자,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면서 100을 전달해도 출력하고 a라는 값을 전달해도 출력하고 10.23 실수값을 줘도 출력하고 true라고 불린 값을 줘도 출력을 해요. 데이터 타입을 구별하지 않고 println이라는 내용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println은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 타입별로 정의가 쫙 여러 개가 돼 있어요. 100을 전달하면은 인트를 받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A를 전달하면은 스트링을 받는 애가 실행이 되는 거고, 10.23을 주면은 더블을 받는 애 혹은 플루트를 받는 애가 실행되는 거고, true를 주면은 불린 값을 받는 애가 실행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오버로딩이 없었으면은 이 메서드들의 이름은 전부 달랐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출력하고자 하는 값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명령을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오버로딩 때문에 우리는 println이라는 명령어 하나로 값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3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서로 다르죠. 이때 파라미터의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인트가 1개냐, 인트가 2개냐, 혹은 인트와 더블이냐. 데이터 타입의 배치나 순서, 개수가 달라야 성립이 됩니다. 변수 이름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메인에 디스플레이 10을 하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출력하고요. 정수값 2개를 보내면 일로 가는 거예요. 2개를 곱해서 출력했네요. 정수와 실수를 보내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더해서 출력하네요. 정수와 글자를 주면 어디로 갈까요? 차 타입은 정수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암묵적 형변환이 진행이 되니까 일로 갑니다. F10을 누르면은 일로 왔죠. 여기서 또 F10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인트 2개짜리로 왔죠. 자, 이번에 10과 3.14입니다. 인트와 더블을 받는 애로 왔죠. 자, 이번에 10과 A예요.
정수 두 개를 받는 걸로 왔죠. A가 ASCII 코드 값인 97로 바뀌어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는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호출할 때 그냥 프린트LN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법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저런 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그런 거는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규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빨간색이 왜 멈춰야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냥 사회에서 그렇게 약속한 것 뿐이에요. 초록색에서 멈추고 빨간색에서 가면 왜 안 되는데? 아무도 그 이유 모르잖아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배우는 단계니까 현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단어 마무리했어요. 자, 호출 스택부터 오버로딩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예제가 5개니까 25분, 55분이니까 25분 하면은 딱 10시 20분, 10분 쉬었다가 10시 반, 네, 10시 반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습하시는 동안 제가 다음 파일 단톡방에 보내놓을게요. 10시 반에 봅시다. 자,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요, 이제 메서드의 한 기법 중에 하나로요. 재귀 호출 혹은 재귀 함수, 재귀 메소드 뭐 그렇게 불러요. 재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좀 헬게이트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실무에서 분명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는 거 좀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자, 재귀 호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글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좀 보셨나요? 네.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얘기가 계속 뺑뺑이 돈다는 얘기죠? 얘기가 계속 뺑뺑이 돈다는 얘기예요. 자, 재귀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뭐 요즘 비슷한 뜻으로 회귀물이라는 용어 많이 쓰이죠.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도 재귀 호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처리예요. 일종의 반복문하고 특성이 비슷해요. 메서드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자, 위에 나왔던 얘기에서 두 포인트가 계속되는 내용이 반복되고요. 끝도 없이 계속돼요. 만약에 프로그램 코드를 진짜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결국은 무한 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재귀 호출을 구현할 때 가장 먼저 처리할 거는 종료 조건을 명시하는 거예요. 자, 재귀 호출의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팩토리얼은
만약에 느낌표로 표현하거든요. 5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해요. 자, 지금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우리가 그냥 반복문으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팩토리얼을 구해 볼게요. 자, n이 5예요. 5의 팩토리얼을 구할 거예요. 누적 곱셈이기 때문에 변수를 미리 1로 초기화를 합니다. 1부터 n까지 5까지 반복을 해요. 1부터 5까지 반복을 해요. 그럼 i의 변화량이 1부터 5까지가 되고 1씩 증가하죠. 자, 이 상태에서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스스로 계속 i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곱하기 1, 그 다음에 결과는 1이 되고요. 요거 받아서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이거 받아서 2 곱하기 3, 6이 되고요. 6 곱하기 4는 24가 되고, 이거 받아서 24 곱하기 5는 120이죠. 결과는 120이 나오네요. 이렇게 반복문으로 수행할 수도 있어요. 팩토리얼은. 디버깅 해보면, 자, n이 5고 리절트 1부터 시작해요. 이 상태에서 i가 1일 때 리절트 곱하면은 리절트는 1.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리절트는 2가 될 거고요. 2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되니까 리절트는 6이 될 거고요. 6 곱하기 4니까 24. 24 곱하기 5니까 120. 그럼 이제 i가 n을 벗어나니까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 이거를 재기 함수로 풀이를 해보면은 팩토리얼의 수학적인 식은요, 정의가 이래요. f의 x는 x 곱하기 f의 x-1. 그러니까 f의 5를 주면은 요 수식에 의해서 5 곱하기 f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또 놓고 보는 거죠. 4 곱하기 f의 3, 3 곱하기 f의 2, 2 곱하기 f의 1. 근데 전제 조건이 x가 1 이하인 경우는 결과가 1이다.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값은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f가 쪼르륵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산물들이 생겼으니까 얘네들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줍는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래서 결과는 120이 나오는 거죠. 함수를 실행했더니 거기서 자꾸 계속 자기 함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할 때는 반드시 종료 조건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지정하면 변수가 max일 때 max는 1 이하일 때 1을 리턴한다 라고 종료 조건을 명시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요, 팩토리얼한테 5를 줘요. 자, 그러면 n으로 5가 들어오죠. 자, n이 1이면은 리턴 1이래요 1 아니니까 넘어가요. 그러면은 5 곱하기 팩토리얼의 n-1, n이 5니까 팩토리얼의 4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넘어가요.
그럼 이번에 4로 들어와요. 이 품은 건너뛰고 4 곱하기 팩토리얼의 3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들어가요. 자, 3이 들어오니까 이 품은 건너뛰고 3 곱하기 f의 2가 되는 거죠. 이거 갖고 또 들어가요. 이번에 n이 2가 되니까 이 품은 건너뛰고 2 곱하기 f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1을 가지고 다시 1로 갔을 때 이 품문의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리턴 1이에요.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1이에요. 2 곱하기 1이 여기가 되는 거죠. 2가 돼요. 2 곱하기 3이 여기가 되는 거죠. 6이고요. 6 곱하기 4가 여기가 되는 거죠. 24. 결국은 5 곱하기 24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디버깅 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자, 팩토리얼을 줘요. F11. 자, n으로 5가 들어왔어요. 여기 5라고 찍혀있죠? 자, 팩토리얼의 n-1입니다. n이 5니까 5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 n이 4가 됐어요. 자, 이번에 n 곱하기 n-1이니까 4 곱하기 팩토리얼의 3. 다시 왔어요. 또 다시 가요. 이번에 n이 2가 되고 또 다시 가요. n이 1이에요. 리턴 1 했죠? 그럼 이제 자기를 호출한 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가 1을 리턴했으니까 1 곱하기 2. 또 가요. 또 여기서 결과 죽는 거죠. 또 죽고 또 죽고. 자, 팩토리얼의 호출값이 지금 24래요. 24 곱하기 5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호출 결과가 120이라고 떨어졌으니까 결과가 120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재기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의 변형인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종료 조건을 꼭 명시를 해줘서 계속해서 타고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역으로 다시 결과를 주스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자, 팩토리얼의 계산식을 응용해서 총합 구하기를 해볼게요. 양의 정수 1부터 n까지의 총합을 구할게요. n부터 1씩 감소하면 삽산을 하고 1이 되는 순간 종료하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거는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f에다가 5를 주면은 이거는 5 더하기 f의 4. 얘는 4 더하기 f의 3. 얘는 3 더하기 f의 2. 얘는 2 더하기 f의 1. 얘는 1. 1, 2, 3, 4, 5를 더하는 겁니다. 즉 f가 1일, n이 1일 때는 1이고요. f에 n을 주면은 n 더하기 f의 n-1이다. n 더하기 f의 n-1이다. 여기도 종료 조건은 1이 되는 경우. 자, 가볍게 3만 줘봅시다. f에 3을 줘요. 썸에 3을 줘요. 그러면은 n으로 3이 들어와요. 자, 3은 1이 아니니까 건너뛰고 3 더하기 썸의 2.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다시 1로 가는 거죠. 이번에 n이 2가 돼요. if 건너뛰고 그럼 여기만 놓고 보면은 2 더하기 다시 썸에 2 빼기 1이니까 1.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n이 1이니까 결과 1을 리턴합니다. 리턴은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을 갖다 놓는 거라 그랬죠? 여기가 1이에요. 2 더하기 1이 그러면 요 자리가 되는 거죠? 3이에요. 3 더하기 3은 6이에요. 결과값 6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려놔요.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자, 한 번에 실행할게요. 결과값 6 나오죠? 자, 예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15,000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은 몇이 됐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배포된 자료는 한 5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기호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제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요거 3개 12시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10분 쉬었다가 12시 10분부터 12시까지는 실습, 그 다음에 12시 10분까지 휴식, 다시 한번 쉽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시 10분부터 요거 4번 5번 요거 2개 마무리하고 실습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 할게요. 완전히 1시간은 아니지만 최소한 2-30분 정도는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실습 진행하시고 12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자, 다음은 이제 9구단에 대한 그 재기호출 예시입니다. 9구단 7단을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구성해 봤어요. 쭉 이렇게 1부터 9까지 쪼르륵 출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재기호출의 조건은 처음에 1부터 시작하고요. 이거는 지금 리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9보다 크면은 9까지는 하는 거죠. 9까지 하고 9보다 크면은 중단하는 거죠. 자, 9구단이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한테 1을 줬어요. 1을 받아요. 자, 1을 받아서 이제 n이 9보다 크다. 그러면 중단. 근데 현재 1이니까 패스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7 곱하기 n. 여기 1이죠? 1은 7 곱하기 n. 자, 이렇게 해서 7 곱하기 1은 7이라고 한번 출력을 하고요. n 플러스 1을 해요. 그럼 이제 1로 다시 돌아가서 n이 2가 되는 거죠. 이 품은 건너뛰고, 자, 출력은 7 곱하기 2는 14. 그 다음에 또 n 플러스 1을 해서 다시 가요. 그럼 얘가 이번엔 3이 되겠죠? 이 품은 건너뛰고 7 곱하기 3은 2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값이 8이라고 칩시다. 이 품은 건너뛰고 7 곱하기 8은 56. 그 다음에 또 n이 1 증가해서 올라가요. 이번엔 9가 됐죠? 이 품은 건너뛰고요. 9보다 크다니까 n이 9보다 커야 되는데 아직 아니죠? 7 곱하기 9는 63. 자, 이제 n 플러스 1에서 다시 가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이 품은 끝났으니까 리턴, 처리 중단.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while문하고 비슷해요. while n이 9보다 크다. 얘가 초기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건식이고요. 증감식을 적용해서 자기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거 지금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좋은데요, 이거?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좋네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피보나치 수예요.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건요, 초기값하고 일련의 점화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을 뜻하는 건데, F0은 0이고요. F1은 1이래요. 그 밖에 F의 n은
f의 n-1 더하기 n-2래요. 그러면 f에 3을 주면은 3은 요걸 다시 계산해요. f에 2 더하기 f에 1이 되는 거죠. 자, f에 1일 때는 결과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1이에요. 근데 f에 2는 다시 이 수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f에 1 더하기 f에 0이 됩니다. f의 0은 0이라 그랬죠? 얘는 그냥 0이고요. 얘는 1이네요. 1. 그러니까 f의 2는 1 더하기 0이니까 결과가 1이라는 말이 돼요.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f의 3은 2가 되는 거죠. f의 3은 2예요. 자, f에 6을 줘볼까요? f에 6을 주면은 fn-1 더하기 n-2니까 f에 5 더하기 f4입니다. f6은 f에 5 더하기 f에 4입니다. 그러면은 f에 5를 또 다시 놓고 보면은 f에 4 더하기 f에 3이에요. 얘는 다시 놓고 보면은 f에 3 더하기 f에 2예요. 자, 이제 f4를 놓고 다시 보면 얘는 f에 3 더하기 f에 2예요. 얘는 f에 2 더하기 f에 1이에요. 자, 얘는요 f3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는 f에 2 더하기 f에 1. 얘는 f에 1 더하기 f에 0.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애를 찾아봅시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0이나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얘는 f에 2 더하기 f에 1. 얘는 f에 1 더하기 f에 0. 얘도 똑같죠? f에 1 더하기 f에 0. 얘도 f에 1 더하기 f에 0. 자, f0은 0이래요. f0은 0이래요.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얘도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f1은 1이에요.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 자, f의 2는 다시 f의 1 더하기 f의 0이죠. 얘는 0, 얘는 1. 자, 이제 줍줍하면 돼요.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8이네요. f의 6은 8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재기함수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반복이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전개하면서 반복이 여러 갈래로 퍼져요. 자, 이 피보나치 수의 공식을 코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피보나치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리하는데, 자, n을 받았어요. 자, 1일 때는 1이고 0일 때는 0이라는 얘기는 1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값 자체를 반환하시면 돼요. 그럼 1이 들어오면은 1을 반환할 거고 0이 들어오면 0이 반환될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경우는 n-2 더하기 n-1 이라고 호출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반복문 돌면서 출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피보나치에다가 3을 줘보자고요. 아, 출력을 해야지. 자, 2가 떨어져요. 결과값이 2가 나왔어요. 피보나치한테 3을 줍니다. 그럼 n이 3이 됐어요. 이 품은 건너뛰고 피보나치의 n-2니까 1 더하기 피보나치의 n-1이니까 2. 뭐 순서는 상관없겠죠. 자, 그럼 여기를 가지고 다시 1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품문에 걸리니까 1이 그대로 리턴 되겠죠. 이 자리는 1이에요. 자, 피보나치에 2를 줘요. 그럼 요거 건너뛰고 n이 2가 들어오니까 다시 여기서 0, 여기는 1. 그럼 0을 줬을 때는 0 반환되고 1을 줬을 때는 1 반환되니까 여기 결과값은 1이 된다. 더하면 2. 그래서 피보나치의 3은 2가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1부터 10까지에 대한 피보나치 수를 쭉 구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쭈르륵 떨어지는데, 요 피보나치 수들의 모음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쓰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자,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그 설명인데,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통칭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알고리즘 공부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재기함수부터 시작을 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코딩 테스트 문제라고 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그 코딩 테스트 문제는 레벨 0예요. 근데 이제 레벨이 1단계로 올라가면은 재기함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2, 3, 4, 5 계속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취업을 목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업 중에 그 문제가 제시됐을 때 이 재기함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메뉴 카테고리 같은 거 구현할 때 재기함수를 쓰기도 하고요. 자, 좀 오래 보셔야 될 거예요. 잘 챙겨 보시고요. 요거 실습하시면은 대충 12시 한 40분,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수업이 한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1시간가량 조금 일찍 끝내기로 했었잖아요. 완전히 1시간은 아니고 실습하면 한 3, 40분 정도 조금 일찍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늘은 요거 실습하시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시작할 거예요. 본격적인 자바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실습 각자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실습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충 오늘 12시 한 45분, 50분쯤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뭐 줌 접속하신 분들은 접속 먼저 해제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각자 실습은 꼭 완성하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녹화 이제 끌게요. 수고하셨어요.